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연구원들,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박사지요. 박사들, 또 더 나아가서 안보 관련 분야들,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는데 한마디로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을 다 시켜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폐지수라고 해서 JP지수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의식을 해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정권이 시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로 깜빵에 가거나 청산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연구소나 정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 있는 연구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과거에 한 말, 또 지금 어디 나가서 해야 될 말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특히 안보 관련 분야는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이 국가 엘리트 인재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태형적으로 몰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옳은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촛불혁명으로 집권했고 공무원은 그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했던 이낙연 전 총리 그때 당선되고 난 임명되고 난 직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마치 이 부자 집에 아주 그냥 만석군 집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인이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어서 친척이 주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모든 하인이나 집안 일 보는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주인이니 너네들 과거 주인한테 충실했거나 과거에 하던 행동 거지들을 전부 검사를 해서 내가 쓸 놈 내보낼 놈을 전부 새로 구분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졸부가 갑자기 하나 생겨서 그 졸부가 지금 수많은 자기 식솔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JP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부처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아예 가만히 있어라. 한 외교부 간부가 지난 정권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JP지수가 뭐냐 하니까 적폐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JP지수가 높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같은 중재를 저지른 경우보다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 어떤 시기든 전 정부 핵심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기피 대상 1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직에 어디 도서관이나 지키고 앉은 데 갔다가 거기서 숨쉬고 안 잘리고 지내야지 핵심 부서에는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왔다가는 맞아 죽는다는 거죠. 세종시의 한 부처 과장은 요즘 위에서 구두로 긴박한 지시가 떨어지면 녹음이라도 해야 되는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윗선 지시를 이행한 해수부 차관이나 실세에 민원을 전달한 산업부 국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싹하다는 거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받는 지시 중에는 정치적인 지시나 민원성 지시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정부 부서에 있어 봤으니 알죠. 그게 뒤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을 제거할 때 전부 끌어내어서 죽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지금 간부와 부하 직원들이 서로 못 믿어서 문제될 일은 무조건 기록하고 녹음해 놓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지난 연말로 적폐청산 그만하니 어쩌니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안 믿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 푸닥거리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공직자들이 최고 엘리트들이 고시 붙어서 공무원 해먹는데 지금 이 자들이 전부 지난 정권에 했던 사람은 지난 일 때문에 현재 정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현재 일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외교부는 위안부,
대북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최경환 장관이 집 사라고 돈 빌려준 정책 한 사람들 다 날라가겠죠.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원회는 삼성특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용부는 노동개혁 해난, 그때 노동개혁 하겠다고 한 사람들 이제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다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던 사람이 그때는 다 남이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부역자가 돼가 잘리거나 저 변두리에 귀양가 있거나 아니면 깜빵 갈 처지가 다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 빨라요? 이 정권 이리 설치는데 다음에 또 계속 집권해서 천년만년 가겠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죠. 이 정권에서 매일 시키는데 이것도 큰일 났네? 그래서 전부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초인데도 실세 옆에 자리 잡은 청와대 행정관들도 다 나갈 자리만 찾는다. 그냥 나가면 그렇고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들, 그러니까 뭐 실세 수석들이나 비서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청와대에 오래 있으려 안 하고 밖에 괜찮은 자리 하나 구해가 빨리 기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정권 4, 5년 차에 마지막까지 청와대 안에 있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초반부터 공무원들이 다 납작 엎드렸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정부 부처의 장관급 인사 8명은 전 정부에 이런 식으로 정권의 책임을 관료한테 물으면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한 인사도 과거 정권에서 이 정권하고 가까웠던 핵심 관료들을 배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실무자들한테까지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능력 있는 후배들이 적폐지수를 핑계대며 몸을 사리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정권에서 핵심 정책이 있으면 그걸 추진하는 TF팀에 들어가면 이제는 이 앞으로 공무원 진로가 탄탄대로에 들었었다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업무는 대충 하고 가늘고 길게 살자.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무원들을 죽이고 살리고를 좌지우지하고 실제로 엘리트 핵심 공무원들은 이제 심부름꾼으로 전락을 했고 직원들끼리도 이제 학연, 헬련, 지연을 갖고 패를 지어서 과거에 지가 좀 밟힌 사람한테는 투서를 보내고 전 정부에서 박해받았다는 거 훈장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중장기적 비전은 고사하고 사고만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탈원전, 태양광,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 그 다음에 현 정권에서 무슨 부동산 정책, 양도세 강화, 뭐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거를 또 맡고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 정권이 되면 문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라고 또 붙들려 가가지고 목이 잘리거나 또 귀향을 가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지금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통일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무슨 안보실 이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100% 또 다음 정권에는 다 집에 가겠지요. 요렇게 해서 치고 저렇게 해서 치고 5년마다 사화가 일어나서 전부 사양 미겨서 죽이고 기양 보내서 죽이고 이제 이 나라에 머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남고 돌대가리들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되는데요. 지금 이제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면서 한직 무슨 지방의 출장소라든지 무슨 이 산하기관의 외청 이런 데 내려가가 있으면 누가 뭘 보지도 않고 그냥 세월은 잘 가고 밥이나 먹고 다니고 시간 때우면서 슬슬 골프나 치고 이래가 그냥 흘러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옛날에 공무원은 핵심 부서에 국과장을 다는 게 꿈이었지요. 이 과도 핵심과가 있고 국도 핵심국이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의 핵심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치열했지요. 그래서 핵심 국가장을 지낸 사람만이 나중에 차관보, 실장, 차관, 장관이 되는 라인을 따라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핵심 국가장을 지내면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언제 또 자기도 적폐로 죽을지 모르니 다들 고민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앙부처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 지금 박사들도 다 짐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종연구소에서 들어와 있던 대표적인 지안파 미국 박사가 얼마 전에 이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종연구소의 객원연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외부 활동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을 싸게 된 것은요,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이유로 연구소에 청와대에서 압박이 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 박정권 때도 제가 좀 입바른 소리, 3인방 좀 집에 가라, 정윤회나 좀 측근들을 멀리하고 외국에 다 내보내라 하면, 우병우 좀 욕하면, 비판을 하면 바로 그냥 방송국에 전화 왔다고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전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다 구속돼 있죠. 심지어 유병헌 때 제가 그 이야기 끝나면 나가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유병헌한테 돈 먹은 것도 아닐 건데 왜 청와대에서 유병헌 말만 하면 나한테 전화가 옵니까? 내가 좀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제 그 뭐 방송 그런 패널 있는 사람한테 전화 오는 거는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다 봐요. 왜? 바로 그냥 TV에 나가서 떠들어 제끼니까 겁을 좀 먹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연구자로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패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이 양반이 JTBC 토론에 출연을 해서 바른 내용뿐 아니라 왜 토론자 배치 때 야당 쪽에 앉았느냐고 문제 제기가 청와대로부터 외교부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 보직 내정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고 외부 활동을 금지하겠다 했고, 결국 이 박사는 국립외교원에 이 S 박사가 보따리를 사고 민간연구소로 옮겼다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 이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 전문가 그룹은 지금 코드 몸살로 앓고 있다는 겁니다. 국책연구소나 정부 입김이 선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자제하고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홍보성 기고를 해라, 방송 출연을 해라고 이렇게 주문이 막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그리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외교 안보라인 정부 부처가 노골적으로 이런 기간에 말 조심해, 그리고 정부 홍보에 앞장서라고 지금 오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다 보면 대북 전문가, 외교 안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끔 기가 찰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 특히 몇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김영철이 지금 방안에서 논란이 일었을 때는 국책TV 방송에는 천안함을 언급하지 말라고 오다가 내려왔고, 언론 기고에 대한 세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신문 같은데, 잡지 같은데 기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쓰는 글에 대해서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2월 말에 국방연구원을 퇴직한 한 박사는
중앙일보와 만나서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를 윗사람이 보고 빨간 펜으로 줄을 꺼서 이런 글들은 다 지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퇴임 직전까지 검열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판적인 한 탈북 인사는 TV 출연 강연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또 탈북 1호 박사인 안찬일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그 여자라고 호칭했다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고,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찬일 소장은 탈북자 사회에서는 블랙리스트보다 탈북자를 걸러내는 노스리스트가 더 문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탈북자로서 군대 강연을 가고 TV에 잠깐 나와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이 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수 성향 단체는 더 직격탄을 맞았는데, 북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발행하던 잡지가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야 했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단체들의 주로 돈줄이 국방부하고 국정원 등인데, 일종의 국방부와 국정원에 연결되어 있는 산하기관 같은 단체들은 지금 다 구매를 하거나 돈을 이렇게 주는 부분을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푸닥거리를 1년이 넘도록 하고, 청와대의 김기춘 실장부터 조윤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푸닥거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간섭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팜 블랙리스트가 정부가 적폐로 각 분야에 이렇게 지적한 사람에 있어서는 지금 다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TV나 이런 부분에 출연이 기고나 이런 부분도 제한을 당하고 있고,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아주 극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 북한에 쏟고 있다, 이런 말을 쓰면 바로 쫓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기순한 오청승입니까? 그 사람은 지금 부상에서 다 완치됐다는데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마치 범죄를 짓고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썩 흘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정부가 이런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하는 방법을 보면 정부 비판을 문제 삼아서 아예 그냥 쫓아내거나 대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압박이나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기고 사전 검열, TV 출연 간섭을 하고, 보수 성향 출판물 구매 중단을 시키고, 탈북자 대북 비판 활동을 사실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정부의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뭡니까? 블랙리스트죠. 그러면 이런 활동을 지시하고 있는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깜빵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고 수첩에 적어 두고 녹음해 두고 이렇게 했다가요, 세상이 바뀌면 또 깜빵에 보내야죠.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쪽이 블랙리스트로 깜빵 가고 저쪽이 블랙리스트로 깜빵 가면서 대한민국은 한 정권 5번 바뀌면 지식인들은 다 집에 가고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이제 지시한 사람은 자기들이 블랙리스트가 나쁘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이렇게 이번에 깜빵에 보내고 한 사람들이 다시 블랙리스트를 했다면 지금 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된 사람보다 3배 내지 4배. 왜? 범죄 사실을 너무 잘 알고 했으니까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문 정권의 블랙리스트 징역 한 10년씩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